2장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 회원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다. 1절 독자적 설립근거법 제정과 회원 가입 확대.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과 의미. 1975년에 설립된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설립 당시에는 기금 12억 원, 회원 수 7만 9천 명에 불과했지만 1990년 6월 말에는 기금이 1,300억 원, 회원 수는 전체 지방 공무원의 98%인 16만 명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기금이 증대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는 기관 투자자도 될 수 없었고 회계 처리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금 증식과 공제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실제로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각종 유사 공제회 중 특별법인이 아닌 곳은 행정공제회밖에 없었으며 특별법인인 각종 공제회들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제상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인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대두되자 행정공제회는 의원 입법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우혁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에는 법률 제4276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행정공제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행정공제회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로 간주한다는 등의 경과 조치를 두었으며 정관, 대의원, 운영위원, 임직원 신분 등에 대해서도 경과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에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가 명시되었는데 이는 향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회원 가입으로 행정공제회 회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법 제7조에는 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을 명시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으로 행정공제회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서 특별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공제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회원 가입. 서울특별시는 1961년 5.16 군사정변과 함께 발효된 서울특별시의 지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지시 감독을 받아오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0년 12월 31일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행정공제회 회원 가입 대상이 되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일정 유보기간을 거쳐 1995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대한 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공제회는 회원 가입과 회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1995년 5월 본회의 서울시 사무소를 개설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2000년 하반기부터는 100, 200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부별, 직원 개인별로 회원 가입 할당 목표제를 적극 추진했다. 이처럼 전 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 가입 노력의 결과 2000년에는 1999년 대비 무려 3,529명의 회원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회원 가입 증대의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행정공제회는 그동안 개개인의 회비 납부로 인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0년 9월 이후부터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입한 회원들은 퇴직급여는 물론 각종 무상급여,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 자금대여, 회원 지정 할인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4년 말에는 서울시 전체 가입 대상 공무원 4208명 중 1294명이 가입하여 25.6%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3.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 마련. 1990년 12월 3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에 이어 1991년에는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해 4월 15일 기초의회가 구성되고 6월 20일 선거를 통해 7월 8일 광역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재개정, 예산안 심의, 중기, 재정계획 및 도시계획 검토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초기의 시행착오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자치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를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자치가 실시된 것은 자치경찰제가 배제된 상황에서 지방자치 부활의 또 다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초기의 시행착오를 넘어 1994년 3월에는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모든 공직선거를 통합 규정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1995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 즉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장선거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가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1995년에 치러진 4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을 직선하고 각급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이른바 동시통합 선거였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 과정에서 보여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 선거에는 총 유권자의 68.4%가 참여해 향후 3년 동안 지방자치 행정을 담당할 주민대표 5,758명을 선출했다. 이후 1998년에는 두 번째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2년 간격으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었다. 한편 1999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2000년대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게 되었다. 2절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비전 수립과 조직 개편. 1. 최초의 내부 진단과 비전 2006 수립. 행정공제회는 2000년대 들어서도 성장을 거듭하며 20여 년의 연륜을 가진 대형 공제기관으로 발전했으나 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퇴직급여금 지급 및 대여금 지원, 회원 교양사업 등 그 범위가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는 공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회원들에게 행정공제회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경영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행정공제회는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여건 및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2001년까지 5개년 발전계획을 2단계로 2006년까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00년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1996년 9월 공제회 10개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의해서 사급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실무기획단을 발족했다. 실무기획단은 경영계획 파트, 기금운용 파트, 사업개발 파트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기획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실무기획단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행정공제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했다. 1년여의 작업 끝에 1997년 9월에는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인 행정공제회 비전 2006을 수립하고 9월 26일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확정했다. 행정공제회 비전 2006의 주요 내용은 회비기금 운용, 공제사업 및 신규 수익 사업의 확대, 회원 복지시설 확충, 경영체제 확립 등에 관한 것이었다. 회비기금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 증식을 위해 금융자산, 대여금, 부동산 및 신규 사업 등의 자산이 적정하게 배분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공제사업의 경우 미흡한 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급여 위주의 기존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회원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급여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운용기금을 확대하여 공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기금 수익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수익원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 종합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연차적으로 지역 공제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전국 유명 휴양지에 휴양시설 건립, 실버타운 성격의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 회원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제도와 경영체제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운영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등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행정공제회는 과거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직 또는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었으나 행정공제회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져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공제회 비전 2006은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경영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공제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 조직체계 개편과 감사 관련 제도 정비. 행정공제회는 설립 이후 기금 증식의 극대화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실시해왔다. 이후 유가증권 부문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1991년 5월 27일에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투자부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던 유가증권 투자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역을 신설하여 감사 기능을 전담 운용했다. 이와 함께 1992년 11월 1일에는 행정공제회 회관부지 활용과 지역회관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업개발부를 신설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을 충원했다. 이와 함께 회원 및 회비의 증가에 따라 전산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3년 9월에는 전산실을 신설했으며 볼링장을 운영할 볼링장사업소, 유성공제회관을 운영할 유성공제회관사업소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부서 명칭을 검사역에서 감사실로, 수납부를 회원부로, 발간부를 홍보부로 변경했다. 이로써 행정공제회 기구는 1993년 9월 현재 삼실 6부 2사업소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도에는 삼실 7부 1사업소로 변경되었다. 한편 행정공제회는 1990년 12월 3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1991년 5월 27일 감사규정 제정, 1993년 1월 1일 일상감사지침 제정 등 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같은 해 9월 13일에는 감사보조기구로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실을 설치하고 법률과 정관, 규정에서 정한 감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종 사고 예방 등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했으며
효율적인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개선을 추진했다. 3. 투명 경영 추진을 위한 감사제도 도입.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는 감사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공제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행정공제회 정관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를 보면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행정공제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가 행정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 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대의원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1991년 5월 27일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감사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주요 골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98년 9월 25일에 실시된 제4차 개정에서는 감사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법을 명시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문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사항 등에 대한 직원교육 근거를 신설했다. 이어 1993년 1월 1일 제정된 일상감사지침에서는 상위 규정인 감사규정 중 일상감사의 범위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일상감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일상감사의 기준 및 원칙, 일상감사 대상 범위, 일상감사의 시기, 절차 및 방법,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일상감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위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의 개요와 감사 항목에 대한 의견 및 시정 건의사항 등을 기록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는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감사는 사고 및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고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피감사자는 감사의 조치 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런 경우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4. 예결산의 변화와 절세를 위한 노력. 행정공제회는 1991년부터 회원 부담금의 수입과 반환을 일반회계의 자본예산으로 공제사업비 등을 손익예산으로 분류했다. 또한 투자자산의 전출입, 대여자산의 회수 및 지급, 기타 자본거래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거래와 발간, 임대, 대여이자 수입, 유가증권 운용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의 손익거래를 특별회계로 분류 운영했다. 이러한 예산체계는 개정 과목의 분류 등 다소의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선 두드러진 변화로는 예산의 통합 운영을 들 수 있다. 행정공제회는 1999년부터 기존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행사비를 일반 운영비로 통합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회관 건립 공사비를 저리의 외부 장기 차입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로 개발 사업 중심으로 장기 차입금을 예산으로 포함 편성했다. 자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도 급격한 신장세를 이어갔다. 1989년 총 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설립 20년 만인 1994년 말에는 5,92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도에는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자산의 증가는 향후 회원들에게 지급할 재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눈부신 성장은 행정공제회가 각종 수익 사업에서 높은 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부채의 경우는 지급 준비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회관 임대 시 입주업체로부터 받을 임대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행정공제회의 자본은 1980년도와 1991년도의 대대적인 증저운동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수익사업의 호조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지급준비금 증가와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보증금 증가로 부채도 함께 증가되었다. 자본 구성비는 199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992년도 이후에는 우수한 사업 실적에 힘입어 점차 낮아졌다. 또한 부채는 회원급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준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연도별 이익 규모에 따라 구성비는 차이가 심한 편이었다. 회관임대 보증금 수입인 유동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자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구성비는 점차 줄어들었다. 한편 1988년 12월에는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부터 비영리 법인에 대한 비과세 이전 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이자 및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과중한 세부담으로 존폐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되었으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유사공제회와 동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공제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기관 투자가 지정을 건의한 결과 1995년 3월 30일 국무총리령 제492호로 기관 투자자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주식 배당 소득의 입금 불산입, 주식 대량 보유 및 이동 시, 보고 시기 완화, 외화증권 투자 기능, 위탁 증거금 면제 등의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기관 투자가 지정 이전에 비해 무려 80%에 가까운 세금을 경감받게 되었다. 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IP 제작. 행정공제회는 1996년 4월 1일 행정공제회의 미래비전과 경영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CIP를 선보였다. 행정공제회의 모든 시각적 대상 무리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킨 CIP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공제회의 위상 제고에 일조했다. 행정공제회의 심볼마크는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와 정보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클로버 잎을 이미지화한 심볼마크는 험한 환경에서의 자생력과 행운을 시각화한 것이며 심볼의 원은 정신의 상징으로 내부에서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표현했다. 또한 각각의 원은 인간, 기업, 환경을 시각화한 것이며 가운데의 흰 원은 잠재된 행운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구도는 삼각형 구도로 안정적인 기반과 행정공제회의 탄탄한 구성력을 표현한 것이다. 심볼의 기본 색상인 녹색은 결실에 의한 풍요로움과 충족, 희망을 상징한다. 이는 행정공제회의 기업 이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미래에 도전하여 결실을 맺는 자연지향과 행복 추구를 의미한다. 로고 타입은 심볼 마크와 함께 행정공제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이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로고 타입은 행정공제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공식 표시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서체로 주목도를 높였으며 행정공제회의 모든 서식과 시설물에 사용되었다. 3절 공제급여사업 확대와 신규 수익 사업 추진 1. 급여금 지급 기준 개정과 급여사업의 확대 퇴직급여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퇴직급여 원금과 부가금이 거의 동일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준비금 확보 문제가 절실히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공제회는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992년 4월 28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행정공제회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하고 급여금 지급률 등 제반 업무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17.4% 복리의 높은 퇴직급여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1989년 10억 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만인 1993년에는 80억 원을 넘어 80억 8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1994년에는 퇴직급여 원금만 23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금리 인하 시에 문제점과 수지 분석, 유사단체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1994년도에 퇴직급여율을 15%로 인하했다. 그 결과 1994년 이후에는 회원 퇴직 추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자치단체 내 일반 시중은행의 원활한 자금 사정과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이 다수 개발되면서 안정급여 계층인 지방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도 회원 퇴직 급등의 한 원인이었다. 1997년 10월에는 실세금리를 고려해 퇴직급여율을 연 2회 조정하되 실세금리보다 0.5%에서 1% 정도 높게 책정하는 퇴직급여율 조정 기준을 새롭게 정관에 명시하여 급여율 책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97년 10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율이 15%에서 12.5%로 인하되었으며 1999년 7월에는 10%로 인하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 하에 있던 1998년에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 방침에 따른 명예퇴직과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압박으로 새로운 금융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1998에서 2000년까지의 퇴직인원 및 금액은 연평균 12,023명에 1,042억 9,800만 원이었다. 이는 1975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평균 퇴직인원 6,051명의 약 2배, 퇴직급여금 63억 6,500만 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제회는 IMF 외환위기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회원 탈퇴 및 중간급여자의 급여금 지급을 유보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회원의 회비기금 보전과 안정적 운용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탈퇴급여. 행정공제회는 그동안 회원 탈퇴 방지를 위해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납부한 회비의 원금만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회원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탈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993년 9월 13일부터 부가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납입 원금만을 지급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퇴직 부가금으로 산출되는 금액의 4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0%, 10년 이상인 자는 60%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원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회원들의 산출 부가금 중 수령 부가금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회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 1일자로 탈퇴 시 급여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는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는 70%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1990년도까지는 회비 납부액이 크지 않아 공제회비 납부 및 탈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1991년 7월 1일 회비 납부 구절을 확대한 이후 회비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비 납부액이 늘어나고 공제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후 1994년 1월 1일부터 퇴직급여 금리를 17.4% 복리에서 15% 복리로 인하여 시행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연기금 단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와 같은 기금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회원들이 늘어났다. 특히 1997년에는 IMF 사태로 회원들의 긴급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탈퇴급여금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1999년에는 탈퇴급여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행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부가금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급 금액도 증가하게 되었다. 중간급여. 중간급여는 1993년 9월 13일 신설된 제도로 회원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퇴직급여금을 중간에 지급받기를 희망할 때 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93년이지만 실제 급여 회원이 발생한 시점은 행정공제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1995년 2월 1일 이후부터였다. 이 제도는 목돈이 필요한 회원이 발생할 경우 퇴직이 아니더라도 중간급여금 신청일까지의 회비납부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제도는 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율을 복리로 계산함에 따라
회비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가금의 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급준비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공무원 퇴직 전에 급여금을 한번 지급함으로써 큰 폭으로 발생되는 부가금을 줄이기 위해 신설하게 된 것이다. IMF 사태를 맞이한 1998년에는 중간급여 지급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탈퇴 및 중간급여금 지급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199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중간급여 지급 실적이 현저히 줄었으나 유보 조치가 해제된 2000년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망급여 행정공제회 설립 이후 회비 납부 규정과 급여금 지급 기준 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에는 대대적인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구자 단위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회비 1구자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최고 300구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사망급여금은 회비 납부 구자 수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의 한도를 최고 12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급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어 199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회비 납부 구자 수에 따라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회비 납부 총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사망급여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급여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요양급여 행정공제회는 회비 확대 수납 방침에 따라 1991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를 회비 납부 구자 수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의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이어 1993년 1월 1일에는 요양급여금을 요양위로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사고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급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요양급여금을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퇴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992년에는 5억 7,700만 원의 요양급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회원들의 책임준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기금이 순수 후생복지 목적 이외의 사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1일에 실시된 급여금 지급 기준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무상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입원 기간을 계속해서 20일 이상의 입원 가료를 14일 이상 입원 가료로 축소했다. 또한 1996년 1월 1일에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요양위로금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급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재해급여 재해급여금 또한 사망급여,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회비수납 확대 시행에 따라 1991년 7월 1일부터 회비납부 구자 수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의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재해급여금을 소유실가옥이 회원 본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차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원 복지를 위한 명실상부한 재해급여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도부터는 회원의 가옥이 50% 이상 소유실 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저 20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재해급여금을 지급했다. 이어 1996년 1월에는 재해급여 지급액을 최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난을 당한 회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아름 목돈 예탁제도 도입 운용 행정공제회는 1997년 6월 1일부터 일시의 목돈을 예치하고 약정기간 중 약정한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상품인 한아름 목돈 예탁제도를 도입 운용했다.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는 재직 중인 일반 회원은 물론 퇴직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입 금액은 최저 500만 원부터 3억 원 이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상품은 시중 금융기관의 장기 예탁 금융상품보다
0.5%에서 1.5%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보다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으로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아름 목돈 예탁제도 도입 당시에는 연금급여라는 명칭으로 운용되었으며 2001년 9월 한아름 목돈 예탁금여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의 지급 방식은 가입 기간 중 일정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원리금 지급식, 가입 기간 중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는 부가금 지급식, 약정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만기 지급식 등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의 부과율은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하며 시중금리의 변동을 면밀히 감안하여 회원의 수익이 최소화되는 시점에 부과율을 변동하여 시장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왔다. 한아름 목돈 예탁 제도가 시행된 이후 IMF 체제하에 있었던 1998년 1월 이후에는 세전 18.59%라는 획기적인 급여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 안정과 함께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로 예탁 부과율도 꾸준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제회는 시중금리의 0.5%에서 1.5%를 가산 적용하여 회원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용했다.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의 예탁급여율 변동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1997년 6월 한아름 목돈 예탁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는 높은 예탁급여율과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저조했다. 이는 시중금융기관의 부실한 경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99년 말에는 일반 회원 및 퇴직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우편 홍보를 통해 한아름 목돈 예탁이 많이 알려지면서 2000년 말 가입 회원 수 1172명, 예탁 잔고 규모 545억 원을 달성했다. 2. 대여사업 확대와 생활안정자금으로의 통합 운영. 행정공제회의 대여사업은 설립 당시 학자금 대여, 이제 복구자금 대여를 시작으로 유양자금 대여,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 9월 13일부터는 주택구입자금 대여를 1997년 10월 1일부터는 전세자금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모든 대여금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율 플러스 0.5에서 1%로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대여제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대여사업 시행 초기에는 우편안으로 대여금을 송금했기 때문에 회원이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지난 후 반드시 우체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1995년 1월부터는 신청 회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IT 환경의 변화에 맞춰 공제 업무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본인의 탈퇴 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대여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여 서류에 우편 송부로 인한 대여금 수령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공제회는 인터넷 대여 시행과 함께 회원이 지급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SNS 문자 메시지 수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여 사업의 종류별 변천 과정과 대여 실적, 대여이율 및 상환기간 등의 변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자금 대여. 학자금 대여의 경우 2000년 9월을 마지막으로 총 3,169명의 회원에게 총 12억 500만 원이 대여되었다. 학자금 대여 지급 기준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 9월까지 3번 변경되었다. 1996년에는 학자금 대여 한도가 늘어나면서 활발한 대여가 이루어졌으나 생활안정자금 대여 규모가 확대되고 대여이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2001년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재복구 자금 대여. 이재복구 자금 대여는 아래 표와 같이 1993년 9월 13일부터 2종으로 운영되다가 1997년 1월 7일부터 6종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1999년 4월 3일부터는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규모 확대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여금 지급 대상은 전 가제를 소유실한 경우로 한정되고 재해 증명서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대여 신청이 저조했으며 비교적 대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선호함으로써 지급 실적 또한 미미한 편이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여.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회원 수의 증가 및 회원 복지 수의 확대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화폐 가치 및 물가 상승 등 재반 경제력 신장으로 대여 지급 규모가 상향되었으며 2000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대출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대여 금액이 100만 원과 300만 원 두 종류로 시행될 때는 완만한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후 1993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 안정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행정공제의 자산이 1조 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여 자산의 비중을 확대했다. 주택구입자금대여. 주택구입자금대여는 1993년 9월 13일 신설된 제도로 회원들의 주택 구입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공제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신설 이후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회원 편의 중심으로 대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으나 2000년 규정 개정 이후 모든 대여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서류 보완이 용이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대체되어 대여 지급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전세자금 대여. 전세자금 대여는 1997년 1월 7일 자가가 없는 회원에게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한 제도로 신설 당시부터 다음 해까지는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 규정 개정 이후 모든 대여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서류 보완이 용이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 확대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세자금 대여는 신설 당시 아래와 같이 6종이었으나 이후 1,000만 원으로 통합 조정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 수요가 흡수되었다. 기타 대여 사업. 이 밖에도 1999년 4월 3일에는 가계지원자금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여 1999년과 2000년 2년에 걸쳐 793명에게 15억 8,600만 원을 대여했으나 다른 대여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흡수되어 이후로는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999년 12월 30일에는 대여기간 5년에 대출금액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대여하는 결혼자금 대여를 신설했으나 2000년에 7건 6,500만 원이 대여된 이후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증보험 가입. 한편 행정공제회는 대여금액의 확대에 따라 본인 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받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이용했다. 이후 연대보증인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994년 2월부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담 대행 지점이 없어 대여 회원이 가까운 보증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증권을 발급받아 행정공제회에 원본을 제출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회원의 이용이 극히 적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전국 지점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공제회는 대여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기존의 보증보험 업무를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점에서 일괄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원이 직접 대여 신청 시 증권 발급을 신청하고 대여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회원 계좌로 송금하여 기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금 증식과 회원 복지를 위한 신사업 추진. 호텔 스파피아 건립 및 운영 성과.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은 주 5일제 근무 시행과 맞물려 가족 또는 소집단 중심의 활발한 여가 생활로 이어졌다. 행정공제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회원들에게 휴식과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증식과 고정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사업을 추진했다. 행정공제회는 1992년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 545번지에 548.31평을 58.7억 원에 매입하고 1994년 12월에는 인접한 부지 226.0평을 12.8억 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호텔이 들어서는 대전 유성 지역은 전국의 주요 도시와 2시간대의 교통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인근 지역에 정부 삼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 각종 주요 시설이 들어서 있고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다. 행정공제회는 호텔 건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공제회의 특징과 비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했다. 또한 호텔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1994년 5월 9일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인테리어, 호텔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을 실시했다. 호텔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예상 경영 수지 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호텔의 건설 규모와 사업장 배치 계획을 마련해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웨스턴 조선호텔의 호텔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와 호텔 운영 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호텔 건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했다. 또 한편으로는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호텔 명칭을 공모했다. 이어 응모된 작품 중 스파피아, 아미치, 세미안 등 3점을 가작으로 선정하고 호텔 건립 자문위원회 및 행정공제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유성 온천지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파피아를 호텔 명칭으로 최종 확정했다. 스파피아는 치료 효능이 매우 큰 온천을 상징하는 스파와 이상향을 상징하는 유토피아의 합성어이다. 행정공제회는 호텔 명칭을 확정한 후 호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CIP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1993년 5월 공사에 착공한 호텔 스파피아는 약 6년간의 공사 끝에 1999년 5월 준공되었다. 호텔 스파피아는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관은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로 중부권 최대인 220실의 객실과 가족 행사, 결혼식, 세미나 등 다양한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중 소연회장을 구비했다.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내 최대의 온천 지역인 유성온천의 100% 천연 온천 수만을 사용하여 남녀 온천탕 및 헬스장 등 레저 시설을 구비했다. 이 밖에도 22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구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공제회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1999년 7월 1일 호텔 스파피아를 개관했다. 개관 이후 국내 호텔업계에서는 드물게 개관 원년부터 1억 6,200만 원의 경상이익 흑자를 달성했으며 경기 침체, 사스 등의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 경영을 실현했다. 그린 볼링장 및 주차장 운영. 한편 행정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번지의 부지는 총 3,303평으로 건물 면적 480평을 제외한 2,823평을 유유부지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회관 입주업체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정원을 갖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2년 3월 정부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행정공제회도 이 법에 저촉되어 택지 소유 상한 부담금을 납부할 상황에 처했다. 행정공제회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약 35억 원을 들여 그린 볼링장과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4. 월간지 발간 및 문화사업.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는 창간 이후 지방 공무원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지방행정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예산운용 방식 변경에 따라
구독 부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다양한 홍보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행정공제회는 타 잡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지방 행정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지방재무협회와 한국도시행정협회를 흡수 통합하면서 1966년 9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도시문제지는 1980년대까지 나름대로의 외부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며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나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년여 동안 지방행정지와 통합 발간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한편 지방재정 수요 해결을 위한 실무 지침서로서 1982년 4월 창간된 지방재정지는 그 후 3년 만인 1985년부터 개간으로 발간되었다. 1만 5천에서 1만 6천 부가 매년 고르게 발간된 지방재정지는 통권 56호까지 발간되었으며 1992년 봄호를 마지막으로 행정공제회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이관되었다. 행정공제회는 월간지 발간 사업 이외에도 미술전과 학술논문 공모전 등의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1977년 12월 지방행정공무원 서화전으로 시작한 지방행정공무원 미술전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작품 소재 고갈, 수준 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형식적인 행사로 변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0년도부터 경년제 개최를 도입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96년 11월에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연찬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지방행정공무원 학술논문 현상공모전을 개최했다. 행정공제회는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경험이나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 것이었다. 첫 공모전에서는 제주시청의 정혜경 씨와 경북 문경시의 서원 씨가 최우수 상인 내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4절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외환위기 극복 1. 주식 투자 규모 축소와 외환위기 대응 1990년대 들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국내 주식시장은 1992년 하반기까지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1992년 말 기준 주식 투자 비중을 금융자산의 5.70%로 축소하고 채권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후 증권시장은 1994년 11월 주가지수 1145.01포인트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행정공제회는 주식 투자 비중을 금융자산 대비 39.09%로 늘려 376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증권시장은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이 개장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상대매매 방식의 거래는 전자결제주문 체결 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매매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켰으며 벤처기업들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조달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하지만 1997년 한보철강,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와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자산의 건전화 및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행정공제회는 773억 원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25에서 30%의 고수익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이후 3년간 84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주식 손실분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문에서 31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이 시기 행정공제회의 주식 투자는 회원에 대한 지급준비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자산 대비 주식 투자 금액을 점차 축소해 나갔다. IMF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세계 경제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1997년 6월 19일에는 277.37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행정공제회는 IMF 사태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자산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1998년 6월 말 기준 주식 실가 385억 원을 제로 베이스로 하여 추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자산 건전화 조치 이후의 실적은 이익금 실현 기준으로 1999년 말 300억 원을 달성했으며 2000년에는 182억 원의 이익금을 실현했다. 또한 2000년 초에는 전체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 자산 중 239억 원을 인출하여 채권에 대체 투자했다. 2. 주식시장 부침에 따른 채권 비중 조정. 행정공제회는 1990년대 초반 채권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고수익 상품인 개발신탁 비중을 높였다. 당시 행정공제회는 1994년 총 투자액 4,704억 3,400만 원 중 26.4%인 1,242억 3,100만 원을 채권에 투자하여 4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1992년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채권 투자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1992년 채권 투자 금액은 1,905억 원으로 유가증권 투자액의 78%였으며 1994년에는 투자 비율이 26%까지 하락했다. 반면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 그 원인은 당시 퇴직급여율이 1993년 말까지 17.4%, 1994년 1월부터 15%로 높은 데 비해 정기예금 금리는 10% 수준이고 회사채 수익률도 12% 수준이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부득이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나라 증시도 1992년 말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1994년에는 호황세를 보였다. 이후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7년부터는 다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채권 투자 규모를 늘렸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채권 수익률이 20% 수준을 넘어서는 등 고금리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IMF 사태로 인해 주식 투자에서 과도한 손실을 입은 행정공제회는 채권 등 확정성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을 70% 이상 운용하도록 금융자산 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가증권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3. 기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 행정공제회는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기금 증식을 위해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수익증권과 단기 금융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수익률 향상을 도모했다. 1993년에는 증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펀드가 설정되는 등 운용기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주식시장의 견고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1994년 말 1,313억 8,9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수익증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 1995년에는 금리 하락과 증시 화랑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회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7년 IMF 체제로 들어서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점차 축소되었다. 한편 자산의 증가와 함께 단기 금융상품 및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채권 시장 및 주식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행정공제회의 회원복지기금 확충에 기여했다. 1997년도에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해 시중은행은 물론 단자회사, 리스회사 중 상당수가 부도를 내거나 타 금융기관에 흡수 합병되었으나 행정공제회는 엄격한 거래처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동안 단자회사를 통해 운용해오던 단기 운용자금은 증권회사의 MMF 또는 은행의 MMDA로 교체 운용했으며 철저한 자금 수지 예측을 통해 가급적 운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7년 시작한 창업투자조합은 1997년까지 96억 원을 투자했으나 벤처기업의 공개 절차 미비로 회수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1997년 코스닥 시장 개설 등 벤처기업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1999년부터 창업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에 적극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해외기업 주식이나 전환사채, 수익증권 등의 해외 투자는 1997년 IMF 체제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고 국내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반면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면서 효율적인 유가증권 운용 방안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 검토했다. 이와 같이 행정공제회는 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안정성과 황금성이 뛰어난 국공채 투자를 근간으로 하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벤처 캐피탈 투자 및 해외 투자 등을 병행하는 등 자산 증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5절. 회원 확대를 위한 정관 및 법 개정. 1. 공제사업 기능 확대와 업무 효율을 위한 정관 개정. 행정공제회는 회원의 증가와 함께 공제사업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관을 개정해 나갔다. 1991년 1월 31일에는 대대적인 정관 개정을 단행했는데 당시 제9차 개정은 1990년 12월 3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1991년 5월 27일에 단행된 10차 개정은 회비 인상을 위한 것으로 한 구자당 부담금을 1,000원으로 정했으며 300구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 1월 1일 실시한 제11차 개정은 대의원 회의 효율화를 기하고 요양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개정에 따라 대의원의 구성에 각 시도 내무국장을 당연직에 포함시키고 시도 선출직 대의원 수를 2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 수를 지분의 위촉 5인에서 지부장 포함 5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요양급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요양위로금 제도를 신설했다. 제12차 개정은 공금리 인하에 따른 회원 대출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심한 격차로 역마진이 누중되는 등 자금관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993년 10월 4일 실시되었다. 제12차 정관 개정에서는 퇴직급여율을 17.4%에서 15%로 인하하고 퇴직금 중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공제회에 가입한 지 20년 이상 된 회원이 희망할 경우 퇴직급여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994년 12월 28일과 1995년 12월 30일에 실시된 제13차, 제14차 개정에서는 각종 급여금 지급 기준을 당시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특히 제14차 개정에서는 행정공제회가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으며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의 명확화와 이익잉여금 처분 등이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했다. 1997년 1월 7일과 9월 30일에는 각각 제15차 개정, 16차 개정을 단행했다. 제15차 개정에서는 회원으로서 정년 또는 퇴직하고 종신급여 등에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특별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종합복지급여 및 보장성 급여를 신설했다. 제16차 개정에서는 급여제도 종신급여의 명칭을 연금급여로 변경하고 급여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재급여 상품을 장기급여, 연금급여, 보장성 급여로 재분류했다. 또한 시중 실세금리가 10% 이상 변동될 경우 퇴직급여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8년 1월 1일과 5월 7일에는 제17차, 제18차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제17차 개정에서는 당연직 대의원의 지방 공무원 과장을 추가하고 선출직 대의원 수를 16인으로 조정했으며 대의원 수를 33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 특히 제18차 개정에서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급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회원의 탈퇴와 중간급여제도를 유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 이어 1999년 5월 1일에 실시된 제19차 개정에서는 퇴직급여율 지급 기준을 실세금리에 따라 연동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급여금 지급 기간 계산에서 제외했으나 제19차 개정에서는 구저감 휴직 불납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하위 계산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2000년 1월 14일과 1월 26일에는 제20차, 제21차 정관 개정이 단행되었다. 제20차 개정에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해 이사의 자격 요건을 확대 개방하여 외부 인사 또는 공제회 소속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저리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공제회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적립 계리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재원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관부 측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 만료 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춰 본문에 규정했다. 또한 제21차 개정에서는 회원의 자격 요건과 특별회원에 대한 처우 등을 개선했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국가보조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회원의 보호와 행정공제회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한 상당수의 전직 회원들이 퇴직급여 및 퇴직금 등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한 회원이 퇴직 후에도 행정공제회의 후생복지시설과 각종 급여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특별회원을 신설하여 행정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행정공제회의 임직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할 경우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계속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은 안정적인 공제기금 확충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5월 21일 대의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31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어 9월 12일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나 시기 문제 등으로 유보되었다. 이에 행정공제회는 이듬해인 1998년 4월 9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중 일부 사항의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1998년 11월 26일 변경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규제개혁 사항 등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다시 유보되었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다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상정, 수정 가결되었다. 이어 1999년 12월 16일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0년 1월 21일 법률제 6184호로 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3. 정관 및 법 개정에 따른 회원의 증감.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5월 27일 정관을 대폭 개정하고 기존의 1구자 500원을 1000원으로 증액하고 최고 구자를 300구자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4,405명의 신규 회원이 새롭게 가입하여 총 회원 수는 17만 8,107명에 이르게 되었다. 1993년 10월 4일에 실시된 정관 개정에서는 퇴직급여율을 17.4%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는 당시 공금리 인하와 함께 회원대출 금리율과 퇴직급여율의 심한 격차로 인한 역마진 누중 등으로 자금 여건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회원들은 행정공제회의 운영 부실로 인한 퇴직급여율 인하로 판단하여 회원가입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으며 기존 회원 중에서는 탈퇴하는 회원도 발생함에 따라 회원 증가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94년 말 회원 수는 19만 9,362명으로 1993년 19만 8,471명에 비해
891명이 증가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당초에 높은 급여율로 지급하던 퇴직급여율을 인하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더해 1994년 공무원 연금 부족 관련 언론 보도와 유사단체의 경영상 문제 발생 등은 회원들의 동요를 가중시켰다. 그 결과 1995년 1월 말 회원 수는 1994년 말 회원 수보다 1174명이 감소한 19만 8188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퇴하는 회원들이 속출하자 행정공제회는 최고 수익, 회원 만족, 회비배가라는 경영 목표 아래 베스트 95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1995년 7대 역점 사업으로 회원 회비 50% 증대 운동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으며 지방 공무원의 신규 가입과 함께 회원 수가 1995년 대비 6,986명이 늘어난 20만 6,50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97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인해 회원들의 중간급여, 탈퇴 신청이 증가하고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증가로 1998년부터 회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IMF의 그늘에서 벗어난 2000년대 초반에는 19만 2천 명에서 20만 5천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